네, 좀 쉬셨나요? 지금 이제 새로 보실 이야기는 공자님의 이야기예요. 공자님이 가장 아낀 제자가 안회, 증점 이런 인물들이었는데 증점에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고요. 이제 공자와 증점의 이야기를 이어서 도연명이라든지 구런이라든지 역사적으로 비중이 있는 인물들이 그려진 화면에 대해서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증점, 이 사람 이름이고요. 네, 욕기는 여러분들이 저 욕자는 목욕할 때 할 때 욕자고요. 기는 기수라는 그런 물 이름입니다. 그래서 증점이 기수에서 목욕하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지금 그 예언합진을 펼쳐보면은 증점왈, 증점이 이르기를 하면서 그 논어에 글이 적혀 있고 옆에는 이제 그림이 저렇게 많은 인물들이 그려져 있고 아이들도 그려져 있고 한데요. 저 그림과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 그림은 정선이 그린 횡단고슬이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인데요. 횡단이 뭐냐면 그 횡이라고 하는 나무의 어떤 단상이란 뜻이에요. 저 뒤에 커다랗게 그려진 것이 아마 행을 그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행은요 한자가 살구를 뜻하는 뜻도 있고요. 또 은행을 뜻하는 뜻도 있는데 우리나라 선비들은 은행으로 좀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성균관에도 은행나무가 커다란 게 이렇게 있고 심어져 있고 그런데 중국에는 저걸 또 살구나무로 이해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상관없죠. 그것은 하나의 상징으로 공자님의 강단을 뜻하는데요. 지금 공자님과 네 제자가 앉아있는 장면이에요. 저 그림을 보시면 누가 공자님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의아할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을 작게 그려야 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더 크게 그려져 있죠? 그래도 별로 이상하게 보이지 않죠? 저게 이제 굉장히 고대의 그림을 그리는 방식인데요. 뒤에 것을 약간 크게 그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자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인물을 크게 그리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공자님을 좀 뒤에 놓으면서도 좀 크게 이렇게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공자님이 이건 논어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논어의 선진편에 후반부에 실린 이야기인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공자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논어를 한 번은 읽어보시기를 참 권하는데요.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이고요. 사실 그 공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 번은 읽어볼만 하죠. 저는 대학교 시절에 읽으면서 공자가 한 이야기, 제자들과 한 이야기, 많은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희가 약간 감동을 느꼈던 구절은 그거였어요. 공자님은 밥을 먹다가도 누가 죽었다라는 부고를 들으면은 잠시 숟가락을 놓았고 그리고 고기를 더 이상 드시지 않았다. 이러한 그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훌륭하다. 정말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속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사소한 거였고요. 공자님이 한 이야기, 훌륭한 이야기들은 아주 많죠. 지금 여기서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내가 나이가 뭐 한두 살 많다고 나를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나를 좀 어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생각을 마음껏 말해봐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말끝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를 알아준다면 너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말해봐 이렇게 그 대화를 시작을 하죠. 혹시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마음껏 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이러한 질문이에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자 아주 그 용감한 제자가 있어요. 뜻이 크고 제자는 이러죠. 제가 어떤 큰 나라의 왕이 된다면 저는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어요. 3년만 기간을 주면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다 부유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공자님께서 미소를 짓습니다. 뭐 이 제자의 성품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자 한 제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좀 작은 나라를 좀 다스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제자는 저는 나라를 다스릴 자신은 없고요. 이게 뭐
의복을 관리하는 그 예를 관리하는 그런 관리가 작은 관리가 된다면 그 일은 아주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돌아가면서 자신의 포부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스승의 질문에 아주 정성스럽게 대답을 하는데요. 여기 한 인물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악기를 안고 있죠. 저 인물이 안고 있는 악기는 슬이라고 하는 악기인데, 슬은 여러분들이 그 자주 들은 말 중에 부부가 금슬이 좋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슬이에요. 금은 금과 슬은 모두 다 검은 것처럼 생긴 악기인데요. 슬은 줄이 5줄, 6줄, 7줄 정도 되는 남성적인 악기고요. 슬은 저 줄이 24줄, 25줄까지 되는 굉장히 그 풍성한 음성을 내는 그런 현악기예요. 현악기니까 뭐 줄을 튕겨서 내는 그런 악기이기 때문에 피아노랑 같은 그런 원리죠. 근데 저 지금 악기는 슬입니다. 슬을 안고 음악을 연주하고 있으면서 그 대답을 안 하고 음악만 딩가딩가 이렇게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좀 문제가 있는 학생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공자가 점에게 얘기하죠. 점아, 너는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으니까 그 증점이에요. 지금 이 인물이. 저는 저 친구들하고 좀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또 공자가 괜찮아. 말해봐. 네 생각을 다 각자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부추기면서 이제 얘기를 하라고 하죠. 그러자 증점이 슬을 툭 튕기고 자신의 대답을 이야기하는데 이 대답이 정말 유명한 대답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바로 이 글이고요. 이 글이 지금 예언합진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그림은 증점이 대답한 내용을 그린 것인데요. 증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증점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자를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안 적었다는 걸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데, 늦은 봄날 봄옷 춘복이 이미 만들어지거든. 자, 첫 줄이에요. 증점이 이르기를 늦은 봄날에 봄옷이 이미 만들어지거든. 기성복 할 때 기성이 저 두 글자예요. 관자, 자, 두 번째 줄 올라가서 관자 5, 6인, 동자 6, 7인 나오죠. 관자는 관을 올린 사람, 즉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자신의 친구들이고요. 동자는 아직 그 장가를 안 간 어린아이들이죠. 그 어린아이들 5, 6인과 함께 그 욕호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에서 바람을 쐬고 영이 노래하면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까지가 증점의 대답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동문서답이에요. 그쵸? 뭐 할 수 있냐고 하니까 목욕하고 노래하고 바람 쐬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자께서 앞에 친구들이 얘기했을 때는 빙그레 웃고 그래 그러더니 이 증점의 말에 반응이 좀 특이하게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구절인데요. 공부자예요. 공자님이죠. 공자님이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마지막 구절이에요. 오여 점야.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나는 점과 더불겠다. 이 여자가 우리가 뭐 졸업장을 수여하다 할 때 여자도 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뭘 준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뭐뭐뭐뭐와 함께 그런 뜻이기도 해서 오여 점야. 나는 점거하겠다. 나는 점의 생각에 동의한다. 나는 점과 함께 하고 싶다. 내 생각도 점과 같다. 뭐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좀 의아했겠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 조선의 학자들이 굉장히 난처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자님은 사회가 어떻게 이상적으로 다스려져야 되는지, 또 어떻게 도덕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친 선생님이신데, 다른 친구들이 다 뭔가를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놀겠다라고 말하는 증점의 말에 특별히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동의를 표한 것에 대해서 저게 무슨 뜻이지? 왜 갑자기 공자님이 장자님처럼 같은 대답을 하셨지?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의아해 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역대 학자들이 이것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어떤 학자는 저 기수라고 하는 곳이 기우제를 지나는 곳이어서 저 지금 증점이 모욕하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자님께서 흔쾌하게 대답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지금 저때 나라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앞에 3명의 이야기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면
지금 증점처럼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자연 속에서 이렇게 즐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어서 공자가 그 정치에 대한 탄식을 한 것이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하는데요. 조선시대 학자들이 굉장히 존경했던 남송대 학자 주자는 저 말은 그 공자님께서 어떤 기상, 하늘의 이치와 함께하는 기상을 터득하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감탄한 것이다라고 아주 독특한 해석을 내놨고요. 조선시대 학자들은 주자를 굉장히 그 존경했고 주자의 학설을 따랐기 때문에 다 그렇게 주자의 학설대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정조가 이제 도장을 찍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은 누가 왕이 될지 미리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각별한 교육을 받아요. 나라의 최고 학자들이 그 무릎을 꿇고 이제 가르침을 드리게 되는데 그때 논어를 반드시 읽죠. 근데 논어를 읽을 적에 정조가 묻습니다. 여기서 뭘 배워야 되지? 도대체 주자는 왜 여기서 기상을 얘기했지?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으니까 학자들이 이것은 그 뭔가 그 주자가 말씀하신 대로 기상을 배우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기절은 과거 시험에도 곧잘 출제가 됐고요. 이 기절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많은 그 논술문이 조선시대에 적혀졌습니다. 그리고 증자가 말한 이 말들, 바람을 쐬고 돌아오겠다, 노래하며 돌아오겠다, 기수에서 모욕한다. 이것은 다 유가가 늘 쓰는 최고의 기상으로 한시문에 수없이 인용이 되는데요. 바로 저 그림은 증점이 말한 내용 중에 있는 바람을 쐬고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아이가 모욕을 하는 저 장면이 그려졌어요. 저것을 특별히 욕기도라고 부르는데요. 조선왕실에서 욕기도를 그려서 벽에 붙였다 이런 기설을 그 왕실의 그 실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저것을 보면서 어떤 사실 그 뭐 왕실의 그 자제들이 냇가에 나가서 동료들과 어린아이들과 목욕을 하면서 봄바람을 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거의 없었겠죠. 저런 어떤 기상에 대해서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기절이었고 그래서 많이 그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증점 욕기, 논어의 한 기절이 증점의 대답이 그림으로 그려진 한 화면을 보셨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초택음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요거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초택에서 난초를 노래하다라는 건데요. 보시면은 초택음난이라고 제목이 적혀져 있고 그 그림이 지금 초택에서 난초는 잘 보이지 않죠. 한 선비가 서 있고 한 어부가 이제 배에 앉아 있어요. 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그려져 있죠. 그리고 상당히 글이 많이 적혀져 있어요. 저 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사람의 대화인데요.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어부고요. 저기 서 있는 저 분은 구런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구런과 어부의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판단의 근거를 마음속으로 한번 제시해 보세요. 저 구런은 말이에요. 구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런은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어서 초나라에서 어린 시절에 그 높은 관직에 올라서 왕을 가르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는데요. 이런저런 복잡한 사연 속에서 충심으로 드리는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 잘못된 말을 했다라고 구런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그 쫓겨나게 돼요. 말하자면 귀양을 온 거죠. 이제 더 이상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고 쫓겨나는 몸이 돼서 늪지를 헤매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고 어부가 구런을 알아보고 이렇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아니, 당신은 그 유명한 그 대부이신 구런 아니십니까? 아니, 대감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초라한 늪지를 헤매고 계신가요? 그러자 구런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취해 있을 때 나는 홀로 술을 안 마시고 깨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흙탕물에서 더러워져 있는데 나만 홀로 깨끗하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는 이렇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부가 이렇게 묻습니다. 대감님, 사람들이 다 취해 있거든 취한 척 하시고, 사람들이 다 더러운 옷을 입거든 대감 옷에도 좀 흙탕물을 묻히시고 같이 어울려 지내실 것이지, 왜 혼자 술도 안 마시고, 왜 혼자 깨끗하고, 왜 혼자 그런 생각을 남한테 보이셔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셨습니까? 참 딱하시네요. 라고 어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굴원이 또 대답을 합니다. 이보게나, 깨끗이 목욕을 하고 나온 사람이 갓을 털어쓰고 옷도 머든 문지까지 털어서 입게 마련인데, 깨끗이 목욕하고 나온 사람이 어떻게 더러운 옷을 입겠나? 나는 깨끗이 목욕을 하고 나온 사람과 같은 사람이어서 너가 말하는 것처럼 더러운 옷을 입을 수는 없어. 나는 그렇게 저런 더럽고 취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고 싶지 않아. 차라리 그냥 이대로 물에 빠져서 물고기의 밥이 될지언정 나는 내가 그런 더러운 사람 속에 끼고 싶지 않아.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어부가 혀를 끌끌 차면서 굴원을 떠나갑니다. 대감님, 참 딱하십니다. 저는요, 창낭의 물이 더러우면 제 발을 씻고요, 창낭의 물이 깨끗하면 제 갓을 씻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게 이제 그 내용인데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창낭가예요. 어부가 창낭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근을 씻고, 창낭의 물이 탁하면 내 발을 씻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떠나가고 더 이상 그 굴원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요. 굴원은 어부가 떠나간 뒤에 홀로 남아있다가 정말로 물에 빠져서 익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 후에 중국 사람들은 굴원을 너무나 그리워하면서 그 단오날에는 굴원이 물에 빠졌으니 굴원에게 밥을 주자고 쫑쯔라고 하는 그런 그 잎사귀에다 싼 찰밥을 물에 던지는 그런 풍습을 지금까지도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굴원이 물에 빠지기 전에 만났던 어부와의 저 대화가 이제 이소경이라는 글에 실려 전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대해서, 이 굴원과 어부의 대화에 대해서 참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글쎄요, 아마도 굴원이 자결을 하기 직전에 혼자 굴원의 생각은 아니었을까? 어부의 말이 굴원의 마음속에서 나온 말이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지만 굴원은 끝까지 자신의 청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자결을 했는데, 거기 굴원의 자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남기게 됩니다. 충성으로 치자면 굴원에 충성만 한 것이 없지만, 자결까지 한 굴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억울한 굴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어부의 저 노래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즐겨 했는데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저렇게 발을 닦고 있는 한 발을 물에다 담근 저러한 그림이 상당히 또 많이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굴원의 말이 맞는가? 또 어부의 말이 맞는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학생 시절에서 그런 갈등이 일어날 일은 별로 없겠지만,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이 부분에서 나의 원칙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타협을 하고 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올 거고요. 그럴 때 굴원과 어부의 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떨 때는 굴원처럼 끝까지 지켜야겠고, 또 어떨 때는 어부처럼 타협을 하면서 끌고 나가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그 익스트림하게 각자의 자기의 생각을 그 팽팽하게 겨루었던 그런 대화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문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빽빽히 글을 쓰고 다시 읽으면서 그 논리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그런 대화입니다. 이 창난가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논어의 그 공자님께서는 이 부분을 들어서 독특하게 그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창낭에 물이 지금 맑을 수도 있고 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창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창낭이다. 내가 맑으면 누군가가 나의
나에게서 같이 가끈을 씻고 내가 탁하면 누군가가 나에게서 발을 씻는다. 즉 스스로를 말게 할 것인가 스스로를 탁하게 할 것인가. 즉 내가 누군가에게 받는 대우는 곧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다 라는 의미로서 내가 맑은 존재인가 내가 탁한 존재인가 내가 가끈을 받아들이는 존재인가 내가 발을 받아들이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이 하기 나름이다 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또 공자는 제자들에게 준 적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맹자가 그 내용을 다시 말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창난가는. 한번 기억해 두시고 저 노래를 다양하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요. 다음 이야기는 도령 채국입니다. 도령은 도연명이라는 인물이 그 혈령이었기 때문에 이제 도령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채국은 국화를 따다라는 뜻이에요. 그림 이제 예언합진의 그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국화를 딴 도령이 이제 앉아서 산을 보고 계시고요. 옆에는 시 한 수가 적혀 있는데 저 주인공 인물 도연명이 쓴 시입니다. 특히 이 기절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채국 동리하 유연 견 남산이에요. 국화를 따는데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따고 유연. 유연은 이제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냥 그윽하게 아무 생각 없이 견 남산, 남산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남산? 남산은요 그냥 앞산입니다. 뭔가 그 방향에서 앞에 있는 산을 남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중국과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있고요. 또 그래서 산 이름이 남산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시는 지금 방금 보신 그 시를 해석하면은 이래요. 그대는 어떻게 이렇게 사시는가? 그랬더니 뭐 마음이 멀어지면 머무는 곳도 멀어지지. 그러면서 그 자신이 뭔가 그 시끄러운 세상과 좀 떨어져서 마음을 좀 떨어져서 한가지게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실어 담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가 무슨 행위냐면은 국화를 따고 산을 바라보는 그런 행위예요. 산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요. 아, 산 기운이 아름답고 새들이 참 이제 집으로 돌아가네. 그러면서 이 속에 어떤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다는 거를 깨닫고 말해주고 싶은데 뭔가 할 수 있는 말을 잊어버렸어. 이렇게 그 시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들 바쁘시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저 아저씨는 되게 한가하네.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황은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이 태도에 대한 이제 우리의 성찰과 이해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국화를 따는 게 무슨 뭐 국화를 따서 팔려는 것도 아니고요. 산을 바라보는 게 산에서 뭐 사냥을 하려고 뭘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건데 저것을 시로 표현하기를 채국 동리하 유연 견 남산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이것을 저렇게 표현한 저 묘미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좋은 시라고 하는 거고요. 저렇게 뭔가 뚜렷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그 계획이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 또 여기에 담겨 있는 성찰의 포인트입니다. 자, 저 두 기절은요, 겸재정선이 어느 그 문인의 부탁을 받고 부채에다가 그려준 거예요. 현재 남아서 전하고 있는데 위에는 채국 동리하를 그렸고요. 밑에는 유연견 남산을 그렸어요. 남산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도 빠뜨리지 말고 잠깐 봐두셔야 될 게요. 정말 동쪽 울타리 밑에서 노란 국화 그리고 그 밑에 또 소나무가 그려져 있죠. 네, 소나무가 크게 그려져 있는 것도 봐두셔야 돼요. 이게 도연명 이야기인데요. 도연명이라고 하는 저 인물은 사실은 가장 많이 그려진 인물이에요. 네, 지금 보신 도연명 확대시켜서 지금 보여드리는데 제가 앞에서 뭐 제갈공명의 모자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도연명은 모자를 안 썼죠. 두건을 썼는데요. 여러분들 요새는 그 머리 치장으로 그 소셜 스테이터스를 나타내지 않아요. 글쎄요, 뭐 비싼 미장원에서 머리를 하면은 더 훌륭한 그 사회적인 지위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 머리에 무엇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관모, 또 황제는 황제의 모자가 있고 또 관직이 없는 사람은 저렇게 아무것도 안 쓰거나 혹은 저렇게 두건을 뒤집어 쓰죠.
그래서 두 권을 쓴 거는 관직이 없다는 뜻인데요. 도연명은 저렇게 두 권을 쓴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편안하게 등장을 합니다. 아마 오늘날의 사회에서 가장 멋있는 모자를 쓰시는 분은 교황님이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보여드린 이건 하나의 그 예인데요. 이거는 육폭 병풍이에요. 그 예원합지는 책이라면 이거는 지금 병풍 그림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 보면은 지금 저 장면이 도연명의 그 울타리 밑에서 그 국화를 따고 산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 앞에는 버드나무가 많이 그려져 있는 게 지금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도연명은 다양한 코드로 그려지게 되는데, 네, 이것도 앞에 버드나무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왜 자꾸 제가 소나무, 버드나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제 차차 아실 텐데요. 좀 재밌는 걸 제가 미리 좀 넣어봤어요. 도연명이 아까 두 권을 풀어서 어디에 사용하냐면은 술을 거르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도연명의 두 권은 술 따를 때는 술 따르는 천이고 술 찌꺼기 받아내는 천이죠. 또 머리에 쓰면 두 권이다 그랬어요. 그 뭐 청결한 생활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좀 기이하고 초월적인 생활을 하는 인물로 알 수가 있죠. 예, 지금 도연명의 그림으로 그려진 도연명의 모습인데요.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 술 따르는 도연명이고요. 저기 보면 또 도연명이 남산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여기도 도연명, 아까 보신 병풍인데 여기 지금 많은 버드나무 밑에 국화꽃 앞에 앉아있는 저 인물이 또 도연명이에요. 위에 도연명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거는 파리 김해박물관에 있는 작품인데요. 여기도 도연명이 그려져 있는데 보시면 그 버드나무가 그려져 있고요. 또 소나무도 그려져 있고요. 도연명이 지금 배를 타고 있어요. 여기서는. 근데 술도 그려져 있고 그 국화꽃이 그려져 있어요. 도연명 이야기가 저 밑에는 새 장에서 새를 놓아준 도연명의 이야기가 지금 담겨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도연명은 국화꽃을 따는 인물일 뿐만이 아니라 소나무와 버드나무와 또 배 타고 가는 인물과 또 새를 놓아준 저런 장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연명이 그려지게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도연명이 새를 놓아준 인물이자 버드나무 밑에 있는 인물로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권을 쓰고 있어요. 도연명은 스스로가 오류 선생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집에 버드나무가 5그루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새 장을 열어서 새를 놓아줬대요. 저러면 아까운 새가 그냥 야생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새에게 자유를 준 꼴이 되죠. 자, 도연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인물을 봤는데 조선시대 중국 인물을 혹은 또 어쨌든 좋아하는 인물을 그린 인물들 중 가장 많이 그려진 인물, 즉 옛그림에서의 슈퍼스타는 도연명이었어요. 그럼 도연명이 뭘 했길래? 도연명이 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재미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왜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그렇겠죠? 네, 아마 그렇게 굉장히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도연명은요, 직장을 가졌거든요. 근데 8개월 만에 내가 이 쥐꼬리만한 오둠이라는 이 월급 얻어먹으려고, 이 직장에서 내가 마음에 맞지 않는 상사한테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해야 된단 말인가? 에이, 그만두지. 그만두고 귀걸에 자신의 고향으로 그 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지었는데요. 그게 전원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노래한 노래예요. 귀걸에사라는 노래를 지었는데 도연명 언제 살았던 인물이에요? 4세기, 5세기. 아주 옛날 분이시죠. 근데 이분도 똑같이 직장 이제 들어가 보세요. 네. 그 즐겁게 생활하기 힘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사표 쓰고 나오고 싶지만 사표를 쓰고 나오면 안 되죠. 사실은 머물면서 일을 해야지 가족들도 먹여 살리고 또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하잖아요. 근데 도연명은 그걸 포기하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과연 기뻤을까 의심스럽지만 도연명은 그 돌아가는 순간이 너무너무 기뻤다고 이렇게 노래를 지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은거를 하면서 그 은거의 철학을 노래한 시가 음주였어요. 우리가 아까 본 그
유연견남산, 뭐 체국 독리화 하는 것들이 다 저 음주의 시에 담겨 있는 시 구절입니다. 그리고 도연명은 또 굉장히 유명한 글을 남겼는데요. 사람들이 숲속에 들어가서 이상사회를 만들었다고 상상한 도화원기라는 글이죠. 여러분들 무릉도원이란 말 들어보셨죠? 무릉도원의 출처가 저 도화원기입니다. 도화원기에 따르면 저는 그 중학교 때 한문 교과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저 도화원기를 그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글이에요. 긴 길도 아니고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음직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어부가 길을 잃었는데 그 강물에 복사꽃, 복숭아 꽃잎이 떨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예뻐서 복사꽃 꽃잎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 내려오지 하고 길을 잃은 어부가 그 꽃잎을 따라서 올라갔더니 한 마을이 있더라. 동굴 속에.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 마을이 아까 본 그 진시황 시대의 폭정을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이 꾸며서 사는 아주 오래된 마을이었던 거죠. 한 고조가 한 나라를 통일했는지 그 다음에 다시 도연명의 그런 세상이 됐는지도 모르고 사는 그러한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는 자급자족을 하는 마을이었고 거기에는 아이들과 노인들이 행복해하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도연명의 글에 의하면 그 어부가 그 마을에서 잘 대접을 받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나올 적에 마을 사람들이 우리의 마을이 있다는 걸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비밀은 없어요. 이 어부는 나오자마자 그 마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사람들은 그 마을을 찾으려고 배를 타고 다시 올라갔지만 그 마을을 다시 찾지 못했다라는 걸로 이야기는 끝나는데요. 그 도화원 속에 등장하는 그 마을은 말하자면 이상세계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죠. 굉장히 조그만 마을이었고 사람들이 다툼이 없는 마을이었던 거죠. 그래서 노인과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작은 사회였는데 아직도 인간이 만들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도연명이 저런 문학 작품을 썼던 분이신데요. 도연명을 그림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리게 되는데요. 자, 도연명에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서울대 규장각에 보면 도연명의 글을 저렇게 책으로 판각한 책들이 여러 질이 전하고 있는데 저 책의 첫 페이지를 펼쳐보면요. 이렇게 도연명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도연명이 두 권을 쓴 모습이에요. 왜 사람들은 높은 관직에 오르지도 않고 그쵸? 8개월 만에 관직을 떠나버린 저 도연명을 저렇게 사랑했던 걸까요? 중국에서도 꾸준히 그려졌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중기에 도연명 문집, 시문집을 여러 번 목각에다가 파서 앞에는 도연명 저렇게 사진까지 넣고 해서 책을 여러 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림이 다르겠죠. 자, 저거는 도연명이 귀거래하는 모습이에요. 그 관직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인데 도연명의 집은 5그루의 버드나무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5그루의 버드나무를 그려주고 뒤에는 또 반드시 소나무를 그립니다. 도연명은 저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5그루의 버드나무가 있는 저 조그만 집으로 돌아오면서 엄청 행복했다는 것이 이제 귀거래도의 그 이야기인데요. 이 그림들은요, 방금 보여드린 그 도연명 문집의 앞장 도연명 초상 다음에 등장하는 귀거래를 판각한 그림들이에요. 귀거래 노래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지금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조선시대는 어땠어요? 과거 시험이라는 거를 봐서 그 과거를 통과하면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죠. 근데 그 과거 시험을 합격을 해서 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귀거래사를 적어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귀거래사는 그 관직을 버리고 돌아가면서 부른 노래예요. 일치의 미련, 이게 미련은 일도 없어요. 지금 내가 빨리 돌아가야지. 내가 왜 지금까지 슬프고 서럽게 살았단 말인가. 내가 지금까지 관직 생활을 했던 그 일을 탓할 필요가 없어. 이제 앞으로 올바르게 살면 돼. 근데 올바르게 사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건 잘못이고 이제 앞으로 나는 멋지게 살 거야. 어떻게? 맨 밑에 구절로 갈게요. 해가 질 때는 소나무를 어루만지고 그
그리고 나는 돈도 바라지 않고 주의도 바라지 않고 또 불로장생하는 신선이 될 것도 바라지 않고 하늘이 나에게 준 수명을 그저 다하고 내가 편안하게 살 거야. 이게 진짜 나의 삶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지를 상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이런 경지를 마음속에 상상하고 있다면 어떤 순간에도 좌절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이 노래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관직을 버리고 떠나가는 저 행복한 순간을 함께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해보는 거죠. 저러한 그 도연명이 돌아가는 장면에 대해서는 중국 문인들도 아주 그림으로 많이 그렸는데요. 지금 저 그림은 원나라 그림인데 이러한 원나라 그림이 조선시대로 전달이 되어서 그 아까 보았던 그 지금 두 권을 쓰고 돌아가는 도연명 모습인데요. 이런 도연명의 초상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판각된 도연명 집 앞을 장식하는 저 귀걸이의 장면이 그려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뒤집어 보면 아주 비슷한 구도지요. 그래서 귀걸이하는 도연명의 모습에 대한 사랑은 동아시아에서 1000년을 넘게 사랑을 받은 모습이에요. 자, 높은 관직에 오르는 모습이 아니라 관직을 버리고 떠나서 자유와 자연의 품으로 돌아오는 도연명의 행복한 모습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은 문인들, 관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공감하고 그 순간을 같이 누리고자 했던 그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상당히 교육적인 측면도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늘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또 교훈이 있기도 해요. 지금 저 그림은 전기가 그린 귀걸이인데요. 전기는 19세기에 살았던 약사예요. 네. 지금은 이제 약학 곳이 뭐 이런 걸 봐서 약사가 되기도 참 쉽지 않은데 조선시대의 약사와 의사는 양반 계층 바로 밑에 그 계층의 사람들이 담당하는 전문직이었어요. 그래서 약사가 스승인 의사 선생님에게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자료 이제 귀거래사 중에 나오는 이 장면을 그린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인데 그 귀거래사 중에 보면은 아까 보시면 소나무로 어루만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나무가 또 반드시 저렇게 그려집니다. 우리가 뭐 살면서 소나무 어루만질 일이 참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만져보세요. 소나무 우리나라에 많으니까요. 예. 저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저 의사 선생님이 실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왕실에 들어가요. 근데 왕실에서 약을 정성껏 다려서 올렸는데 그 약의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왕실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어이가 됐다가 귀향을 가게 된 꼴이 된 거예요. 석경 선생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석경 선생이 귀향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정기에게 귀걸이사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는 약사이자 화가였던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30살의 요절한 인물이에요. 또 자신의 스승을 위해서 또 그 어이였다가 억울한 사장이었던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이 귀걸이사를 그림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또 오른편에 보시는 것은 김홍도가 그린 귀걸이사의 모습인데요. 저것은 김홍도는 왕실화가였죠. 그래서 왕실에서도 꾸준히 그 존경됐던 그 중국의 일화들을 그림으로 그린 가운데 주자는 2번 그려져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도연명이 그려져 있는데 도연명이 그려진 모습들이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배 타고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자기 집으로 관직을 버리고 네, 도연명을 보시면 저 뒤에 보면은 아이들이 도연명의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가 시골로 돌아왔으니까 아이들도 시골에 살아야죠. 종기종기 5명인데요. 아버지가 이제 관직을 버리고 돌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아버지랑 같이 놀게 돼서 아이들은 이제 즐거운 상황입니다. 그럼 저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연명의 아이들은요, 그 학군이 좋지 못한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 종이와 붓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도연명이 쓴 시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한 귀절도 사람들이 참 좋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는 좋은 대학에 입학했어. 우리 아이는 굉장히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 라는 말보다 우리 아이는 종이와 붓을 좋아하지 않고 먹는 것만 좋아해 라고 도연명이 썼는데 그러한 도연명의 시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무한한 위로를 이제 받았던 것 같아요. 도연명이
이제 바위를 안고 저기 소나무를 쓰다듬는 모습이죠. 예, 도연명이 소나무를 쓰다듬는 저 모습이 정선에 의해서 아주 크게 그려졌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들, 아까 보시는 그 여러 종류의 병풍들 중에 보면은 바위를 쓰다듬고 있는 인물이 도연명이에요. 사람들은 저 도연명을 아주 좋아했어요. 예, 여기도 지금 바위를 쓰다듬고 있는 인물이 소나무를 쓰다듬는 귀거래를 해서 그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기고 있는 도연명이에요. 도연명은 돈도 바라지 않고 주의도 바라지 않고 이렇게 즐겁게 나의 천명을 누리겠다. 우리 아이는 공부 못해. 우리 아내는 시골 아내가 다 됐어. 농부가 다 됐어. 이렇게 시를 지으면서 자신의 생활이 만족한다. 라고 그런 시를 아주 무수히 남겼고요. 도연명이 남긴 그 시 중에 또 재밌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은 술에 취한 자와 술에 깬 자로 나뉘는데 나는 언제나 술에 취해 살겠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만드는 것은 술에 깬 자이다. 뭐 이런 그런 아주 재밌는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음주 시 중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소나무를 쓰다듬는 도연명의 도상을 특별히 예우를 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예언합진에 그려진 도연명 보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책의 표지를 보면은 예언합진, 정, 예언합진, 형, 예언합진, 리 이렇게 형, 리, 정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단어에 굉장히 익숙하지 못할 텐데요. 이 단어는 주역에 나오는 그 단어인데요. 원래는 원, 형, 리, 정이어야 맞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은 그 책에다가 상, 중, 하 혹은 1, 2, 3, 4 이렇게 그 번호를 매긴 거랑 같은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지 덕을 표현하는 표현들이기도 한데요. 그래 말하자면은 원건이 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원래는 4건이었을 것이다. 근데 원건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형, 리, 정만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남아있지도 않고 일본의 그 미술관에 3권만이 남아있어요. 원건이 어디에선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항상 드는데요. 네, 어떤 형리정 3권만 남아있다는 거 우리는 지금 그 중에 있는 그림만 이제 보았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예언합진의 속에서 몇 개의 그림을 꺼내서 이야기를 보셨는데요. 몇 개를 보신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 코너는 테스트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 그림을 보시면서 그 그림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제목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자, 한 인물이 밭을 갈고 있는데 저 인물이 많은 교훈을 남겼다고 했죠? 저 인물이 누구였죠? 네, 이윤 경신의 이윤이었어요. 그래서 이윤이 밭을 갈다가 재상이 되어서 탕왕을 모시고 탕왕이 다음에 후손인 태갑이 왕에 오르게 됐을 적에 태갑을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서경에 아주 가득 실려 있고요. 또 이러한 이윤의 이야기를 현인이라고 가르치는 맹자의 글귀를 통해서 예언합진에서 이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윤이 한 말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네, 사람들은 아무나 존경하지 않고 인을 가진 사람만 존경한다. 또 당신의 마음에 거슬리는 말이 있거든 그 말에 도가 있는지 생각하라. 멀리 갈 때도 언제든지 첫 번째 걸음 할 때의 마음을 기억하라. 이러한 아주 정말 주옥 같은 그런 교훈으로 태갑을 좋은 왕이 되도록 가르쳤던 재상이 저 밭을 갈고 있는 이윤입니다. 자, 이거는 누구였어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집신이죠. 집신을 신겨드리는 저 인물은 바로 그 이교에서 집신을 신겨드리는 장량의 이야기였어요. 네.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장량은 항고조가 한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뛰어난 책략가였는데 그 뛰어난 지략의 내면에는 이면이죠. 이면에는 저런 훌륭한 스승을 만났던 과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사람들의 상상이 발동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무튼 저 황석공은 또 신선의 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면서 황석공과 장량의 이야기가 많이 계좌됐습니다. 장량이 한 책략 중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항고조가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이제 황제가 됐죠. 장량에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묻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통합을 시켜서 왕이 돼서 나한테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거를 다 어떻게 다스릴까? 그러니까 장량이 묻습니다. 그래요. 황제님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는 데 있어서 황제님 마음에 남는 가장 고약한 사람, 정말 그 사람은 꼭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있지. 악질한 놈이야. 아주 그 놈은 정말 골치 아팠어. 정말 그 놈은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장량이 맞습니다. 그분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좋은 벼슬을 내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고조가 무슨 소린가? 왜 그 놈한테 벼슬을 내가 줘야 되는가? 그랬더니 장량이 그 큰 원망을 하나 다스리시면은 작은 원망들은 저절로 다스려집니다. 큰 황실을 이끌어 나가려면은 그런 원망들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고 그런 원망을 하는 사람들을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가장 미운 사람에게 벼슬을 주라는 그러한 가르침도 주고 그것을 실천하게끔 했던 그러한 책략가였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장량이 모셔왔다고 하는 상산사후예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상산에 사는 4명의 노인, 사후위기라는 제목으로 예언합진에 실려 있었던 그림 우리 봤고요. 상산사후는 한 고조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았지만 이제 버섯 노래를 부르면서 안 갔죠. 튕기고. 그런데 장량의 그 지략에 의해서 황 고조가 태자를 바꾸려고 할 적에 그 먼저 원래 태자에게 내려가서 아련을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나라의 기강이 서게끔 하는데 도움을 줬던 그런 원로들, 나라의 원로들입니다. 자, 이거는 누구죠? 부채질을 하는 황향 이야기예요. 다 기억나시죠? 황향 선침. 황향이 아버지를 홀로 섬기면서 여름에는 이부자리를 부채질 해드리고 겨울에는 그 자신의 몸으로 이부자리를 따뜻하게 했다는 그 이야기가 실린 그림이고, 우린 이것을 보면서 그 문자도에 실린 부채와 또 그 문자도에 실려 있는 잉어, 죽순, 거문고 이야기까지 간단히 봤어요. 그리고 조선 왕실에서 만든 상강행실도, 오른행실도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화면을 좀 보았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황금을 물리친 양진이죠. 그래서 양진이 그 자신이 청거한 사람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황금을 안고 왔을 때, 자, 고마움의 인사가 지나쳤어요. 왜 황금까지 가지고 왔을까요? 뇌물을 받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하고, 그리고 비밀이 없다는 그 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아주 황금 같은 교훈을 우리들에게 남겨준 인물입니다.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너가 아는데 어찌 아무도 모른다고 하느냐라고 영을 가르치고 있는 양진의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뭐였죠? 관을 쓴 6~7명과 동자 6~7명과 목욕을 한다는 증점의 대답입니다. 이거는 증점 욕기라고 하는 그림 제목 안에 들어있었던 그림이고요. 이 옆에 있는 글은 증점이 공자의 질문에 동문서답한 아주 엉뚱한 대답이지만 그 안에 기상이 담겨 있다고 한 주자의 설명 때문에 조선시대의 그림으로 많이 그려졌고 또 과거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 그랬던 이야기입니다. 논어 속에 나오는 증점의 대답이고요. 이거는 이 그림과 함께 감상을 했었죠. 자, 이거는 누구였어요? 자, 어부와 구런의 대화를 담은 것이고, 초택음란이라는 그 제목 아래에 자살하기 직전의 구런의 모습과 그 마음의 갈등을 아주 기묘하게 표현한 어부의 노래, 어부의 대화가 담겨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자, 왕실 자제들이 어린 시절에 읽는 그림책 속에 이 실려 있었던 어부와 구런의 이야기가 많은 가르침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 꽃을 들고 앉아있는 이 술 취한 아저씨의 모습, 이 모습은 가장 사랑 많이 받았던 도연명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도연명이 어떻게 벼슬을 버리고 떠났고 떠나면서 귀걸이사라는 노래를 지어서 그 귀걸이사가 또 그림으로 많이 그려지고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한국에서 1000년이 넘게 도연명의 귀걸이사가 그림으로 그려지고 또 음주라는 저 시의 식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과 자연과 편안하게 있는 순간을 표현한 멋진 신구였기 때문에 사랑받아서 그림으로 많이 그려진 사연을 우리가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조선시대에 말하자면 위인열전의 일부를 보셨는데요. 이러한 조선시대의 위인열전의 일부는 우리에게 잊혀졌고 우리는 이러한 동화책 속의 위인전을 읽으면서 자랐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수업을 들음으로써 그 이전 조선시대의 어린이들이 보았던 위인전의 이야기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업 마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